신한은행의 속속 경제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회설 8월 11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제 기사라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좀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8월 10일 날 델타발 그 코로나가 확산세가 거세게 확산되면서 어제 드디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2,021명을 기록, 어제 저녁 9시에 2,021명을 기록해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확산세가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미국의 마지막 유행일 수도 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영향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라는 그 CDC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CDC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계속 백신 확보가 문제라서 제대로 안 되면서 문제 없다고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계속 지금 6월 20일경부터 사실은 6월 20일, 7월, 8월 지금까지 거의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공교롭게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 시기에 발표하면 백신 확보가 되지 못해서 지금 접종이 제대로 안 되면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를 일발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8월 15일 날 예상된 우파들의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또 정치적인 그런 주장이라 이거고요. 다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백신 확보가 되지 못해서 8월 20일 전에는 하루에 거의 40만 명, 50만 명 접종하던 접종이 8월 20일 이후부터는 거의 하루에 10,000명 정도로 떨어지면서 지금 공교롭게도 그 가운데 그런 중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계속 이렇게 되니까 거리두기, 국민들만 옥죄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계속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문을 열고 있어도 거의 지금 연명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사회가 흉흉해진다고 할 정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제는 고독사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자영업이라는 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또 자영업 하다가 이제 거의 또 종업원 있는 자영업 하다가 이제 종업원까지 내보내고 종업원 없이 혼자서 하다가 그거마저 안 되면 문 닫고 갈 데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는 보니까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가장이 자살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여튼 지금 사회가 코로나 2년째 되면서 굉장히 흉흉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국민만 옥죄서는 안 되고 백신 확보에 정부가 정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을 듭니다. 세수가 상반기에 49조 원이 그쳤지만은 49조 원이 더 그쳤지만 코로나 증가세 때문에 꺾일 것 같다. 상반기에는 급등한 토지 관련 세금 때문에 집값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라든지 토지세라든지 이런 세수가 크게 거친 데 기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49조 원이나 더 거쳤습니다만은 이거 49조 원 더 거쳤다고 해서 돈을 더 풀어댑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돈을 중앙은행은 언제 긴축으로 돌아서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정부 재정은 계속 풀어댑니다. 거시경 정책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완전히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하반기에는 실수가 꺾일 것이다. 벌써 6월 달부터 이미 실수가 꺾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6월 증가폭이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실순가만 믿고 또 공교롭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돈을 푸는 정책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5일 발표한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이런 2050년 탄소 중립을 가려면은 최소 기업 쪽에서 100조 원 정도의 청구서를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1390조 정도의 비용 부담이 되는데 탈원전 쪽에서 135조, 나머지 100조 정도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석유화학 쪽에서 270조, 철강 쪽에서 100조, 뭐 원료 대체 218조,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도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은 더구나 탄소 중립 열쇠를 쥐고 있는 CCU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한국은 그런마도 못 됐는데 이거 못 됐다. 근데 이런 것을 이용한 수소 전력이나 암모니아 전력 비중을 2050년에 21%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현재 상용화되지도 않는 기술을 토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해서 205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71%에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지금 24%인 원전을 6%를 줄이고 지금 6%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71%로 늘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태양광에 설치하는 땅이 서울의 한 10배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침 보도에 보니까 태양광을 설립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100메가와트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걸 환경영향평가를 면하기 위해서 99메가와트 단위로 쪼개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태양광에 집착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친여권 인사의 태양광 조합장이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정부에 막대한 보조금도 나가지만 20년 동안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준다. 이게 전부 환경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탄소중립위원회 상당수가 시민단체, 즉 환경단체들이 많이 개입돼서 이런 시나리오를 내놓았고 이 시나리오를 내놓은 77명의 민간위원 중에서 거의 뭐 한 20몇 명이 시민단체라든지 비전문가이고 원전 전문가는 한 명도 에너지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데다가 이런 시나리오를 두고 곧바로 500여 명의 탄소중립 시민회의랑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게 한 다음에 통과시킨다, 결정한다. 이런 도무지 지금 이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외계인상으로는 아주 민주주의인 것처럼 포장된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비전문가들 시민회의에서 비전문가들이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또 비전문가 시민회의에서 500명이 모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정한다고 하는 이 결정 과정도 문제고 환경 문제에 편향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완전히 거덜난다는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지금 제칠 같은 경우에는 6, 70조를 쏟아부어야 지금 석탄을 떼는 고로를 수소 고로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68조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지난 30년 동안 제철 회사들이 벌어온 돈을 전부 다 쏟아붓는 정도랍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등등 철강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쪽에서 약 1000조 원 정도를 기업이 부담해야 된다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에너지 100년 대계를 수립하는데 비전문가들이 모인 탄소중립위원회에다가 또 500명 모인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슨 뭐 인민들이 결정하는 그런 방식. 이 결정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에서는 일단 테이퍼링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자 증가 수가 2달 연속 9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빠르면 12월 정도에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경우에 통화를 긴축할 경우에 문제는 그동안에 미국의 보는 통화가 거의 정상지을 때 9천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5조 원
5조 달러 정도가 풀렸는데 그 풀린 돈의 절반 이상이 신흥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금리 수준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가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미국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신흥시장국은 미국의 싼 달러를 들여와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빠져나가면서 외화 유동성 갱생 현상이 발생하고요. 아마도 많은 나라에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비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5,000달러대 일주일 전에 대비하면 19% 올랐고요. 이더리움이 33,168달러를 기록해서 일주일 전 대비 25%나 올랐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도 일주일 전 대비 16.9%나 올랐습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5,27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5,276만 원을 기록했는데 한때 2,900만 원까지 들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5,276만 원대로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거의 지금 이제 본궤도에서 5,200만 원 선에서 거의 평행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36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런던 포크 이후에 런던 하드 포크 성공했다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발표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그 수평세를 보이면서 다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아침엔 다소 약세로 출발하고 코스닥은 다소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상승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미국 경제가 호황인 것 때문에 다우존스 올라간 반면에 테이퍼링이 앞당겨진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다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가석방 정도만 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투자나 백신 확보가 급한데 가석방 신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출국도 제한이 있고 출국과 취업에 제한이 있고 부회장 타이틀도 못 쓰고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9년째 매출이 200조에 갇혀 있다. 계속 사법 리스크가 억누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룹의 계열사 간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업무를 제휴하던 미래전략실이 해체가 된 이후에 그룹 계열사 간의 시너지 사업 재편이 더디어서 결국 삼성전자조차도 9년째 매출 200조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계열사가 59개는 되지만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김상조조차도 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컨트롤 타워 복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실탄이 209조 원이나 있지만은 지금 다들 가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파운더리나 기술기업의 M&A에서 승부수가 예고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또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지금 추미애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또 얘기했고 언론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지금 점유가경입니다. 미국과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 한국이 지금 가시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한국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런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고 뒤이어서 중국과 유럽이 쫓아오는 이제 반도체는 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정도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언론중재법을 여당에서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정의당마저도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뜨린다 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는 오늘 25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여당은 이제 멈춰야 한다 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통상 500명을 파견하던 것을 이번에 30명밖에 파견 안 하는데 12분 후 1토막이 난 한미연합훈련.
이제 그것도 필드 트립이 아니고 전부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는, 지금 4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하는데, 그것도 그나마 그것도 12분의 1로 축소해서 30명이 참가한다. 이렇게 해서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북한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맹비난을 하면서, 이제는 통신선을 다시 복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7월 27일에 복원했거든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다시 중단을 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해야 되는데 상황만 주시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한미훈련 축소, 한미훈련이 북한의 김여정의 말 들어서 축소했더니 이제는 아예 미군 철수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주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밀린다는 것을 확인한 김여정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들어줄 것인가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는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북한은 더 큰 요구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전체 국민 소득이 G7의 이태리를 넘어서서 G7에 육박하고 있고,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초청을 받을 정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이제 국가입니다. 북한은 1인당 소득이 1,400불로 지금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려 다녀야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북한이 요구한다고 안보 태세가 이완돼서는 안 된다. 이완될 이유도 없다. 그런 가운데 외교원장 내정자가 한미훈련 하면서 북미사일은 안 된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미사일이 바로 더구나 단거리 미사일까지 실험을 하면서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겨냥을 하고 있는 속에서 이런 얘기가 외교원장으로부터 나온다는 자체가 정말 이것이 비상식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특검에 대해서 정부가 만든 세월호 특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를 또 조사했는데 이제 9번째 조사했는데 특검에서 힘의가 없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6년을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세월호 문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일정을 분 단위로 뭐 공개하라고 난리를 피면서 개입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이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지난 9년 동안 9번이나 조사했는데도 무혐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이번에 특검은 민변 출신입니다. 민변 출신 특검도 9번째 조사에서 세월호 의혹이 없다 주장을 해. 이제는 놔줘야 할 때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특검은 2022년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유족들은 10년 뒤에 보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지금 뭐 남한에서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또 한미훈련도 축소, 한미연합훈련도 12분 1로 축소가 된데도 이제는 더 나아가서 북한은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미군 철수하라는 얘기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여권 관계자들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것, 안전을 보호하는 것,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